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북극해에 있는 세계 최대의 섬 그린란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면적의 80% 이상의 얼음으로 덮여 있는데요. 희토류 등 자원 광물은 어마어마하게 매장이 되어 있는 섬입니다. 그런데 이 섬을 둘러싸고 지금 국제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강민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그린란드, 덴마크 자치령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매입 그리고 군사적 옵션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접수 작전이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019년 일기 때도 그린란드에 대해서는 언급은 하고 있고요. 트럼프 네. 대통령은 끊임없이 이제 그린란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국방과 자원인 겁니다. 왜 국방이냐? 우리도 지금 북극항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세계 지도를 좀 놓고 보시면 러시아 그리고 중국을 놓고 봤을 때 이들 두 개 국가가 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없죠. 그런데 만에 하나 북극항로, 그린란드를 거쳐서 가게 되면 바로 유럽으로 갈 수가 있겠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유럽을 가려면 돌아가야 되는데 만에 하나 북극항로가 열리게 되면 우리나라를 황해를 돌아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레벨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니까 서해를 돌아가지고요.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국방적인 차원에서 미국이 그린란드를 선점한 다음에 이들 국가를 견제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네. 두 번째는 자원입니다. 미국은 누구 못지않은 자원 부국이죠. 뭐 원유도 굉장히 많이 매장돼 있는데 하나 부족한 게 그러니까 매장량으로 부족한 것은 아닌데 네. 바로 희토류입니다. 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토류를 개발할 수가 없죠. 환경 문제. 그런데 바로 이 앞으로 차세대 첨단 자원이라고 하는 희토류가 세계 매장량의 한 3분의 1 바로 이 그린란드에 그린란드에? 묻혀 있습니다. 네. 게다가 그린란드는 자원 개발을 해도 실은 사는 사람이 얼마 없잖아요. 맞아요. 인구가 많지 않더라고요. 환경 네. 걱정 없이 빠르게 개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국방, 자원 두 가지 목적으로 계속해서 이 그린란드에 대한 편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린란드는 300년간 덴마크의 지배를 받다가 1953년에 덴마크에 공식 편입이 됐고 한 2009년부터는 자치권, 그러니까 외교나 국방을 제외한 모든 정책 결정에 대한 자치권은 이 덴마크가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북서쪽 끝에 아까 화면 잠깐 지도 보셨는데 끝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더라고요. 한 100여 명 정도가 상시 주둔하고 있는 곳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그 협정에 의해서 미군이 이제 그린란드에서 군사 활동을 할 수 있고 사실상 미군 기지가 있죠. 네. 일단 저희가 이해해야 될 것이 그린란드의 이제 주민들은 덴마크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주민들입니다. 이것을 이누이트족이라고 하죠. 네. 그 이누이트족은 이제 우리에게는 에스키모로 더 익숙한데 에스키모는 이제 이누이트족을 유럽인 입장에서 약간 비하하는 그런 단어라고 해서 네. 지금은 이누이트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이제 덴마크에 대한 반감심도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덴마크 식민 통치를 받을 때 덴마크가 가혹하게 정책을 폈다는 생각도 있고 네. 또한 지금 현재 이제 1인당 국민 소득은 어느 정도 높은데 물가가 살인적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프라로서도 발전이 안 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군이 어느 정도 주둔하는 그런 지역이니까 미군도 여러 가지 사실상 이것에 대해서 영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장한 여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결국은 뭐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과 유럽이 이제 연합을 맺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이제 실제로는 국제법상으로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에 대해서 미국이 편입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실제적으로 2차 세계전 이후에 여러 가지 평화 협정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린란드 그러면 현지 주민들 반응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 미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뭐 아주 우호적이지 않을 이유는 또 없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도 우호적이 뭐 미국에 대해서 호의적이기도 한다고 해요. 적대적인 네. 이유는 없는 것 같지만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린란드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덴마크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네. 아직까지는 유럽 본토에 비해서 너무나 열악하다. 인프라도 열악하고 물가도 너무나 높다.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지만 만약에 미국이 들어온다면 경제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고 또한 미국 군대가 들어온다면 이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이제 물가 문제나 인프라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는 있지만은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가 신냉정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들어간다는 목적이 실제적으로 그린란드를 위해서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대항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신냉전의 중심에 선다는 것 자체도 부담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린란드 지금 주민이 한 5만 7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이 그린란드를 노리고 있는데 이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인당 한 10,000불에서 10만 불, 일시불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뭔가 유화책을 보이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린란드는 덴마크 영이지만 앞서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거기엔 그린란드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란드인이 원하는 것은 독립이겠죠. 그리고 최소한 경제적인 부흥을 원할 것입니다. 덴마크가 지금은 이제 그린란드에 대해서 그린란드인에 대해서 이렇게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뛰어든 것은 그동안은 약간 버려두기까지 했으니까 미국이 들어가서 이 그린란드인들의 마음을 뺏겠다라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뭐 작게는 $10,000에서부터 10만 달러, 2천만 원에서 뭐 1억 5천 이상까지의 1인당 수용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을 비롯해서 자기들은 미국 영을 원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뭐 주민자치, 그다음에 주민들의 뭐 복지라든가 경제 개발에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이제 사인을 주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되니까 덴마크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다음 주에 만나는 것 같아요. 네, 우리도 그린란드 아, 좋아한다. 우리도 그린란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한 얘기가 아닙니다. 마크 루비오 장관이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는 네. 본격적으로 이 그린란드를 일단 매입이라고 할게요. 매입을 위한 실무 협상에 돌입하고 있기 때문에 올 상반기까지는 그린란드에 대한 이야기가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하나 보실게요. 2019년 SNS에 올라왔던 사진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부터 여기에 관심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해안가 가옥들이 보이는 그린란드 풍경인데요. 여기에 라스베거스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합성한 사진입니다. 이거를 보면은 이때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그린란드에 이런 짓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라고 올렸는데 지금 상황은 또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때 저 상황은 자기의 생각을 오해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린란드를 해서 야 트럼프가 왜 노리겠어? 호텔 지려고 노리겠어라고 이제 저런 사진이 도니까 저런 사진을 두고 내 목적은 저러려는 거 아니야. 나는 이제 북극 항로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히토류 개발을 위한 거다라는 자신의 진정성을 이야기하기 위한 또 그런 역설적인 네. 사진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리고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하나 했는데요. 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나를 견제하는 거는 내 도덕성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내게는 국제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린란드를 왜 소유하려느냐라는 질문에는 소유권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임대나 조약만으로 얻을 수 없는 어떤 것을 준다. 약간 부동산 거물다운 시각을 드러냈다라는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는 전형적으로 정치인이지만 비즈니스성 마인드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트럼프의 주장은 그렇죠. 덴마크가 그린란드에서 제대로 경제적 개발을 안 했다.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것이 뭐냐면 미국한테도 좋은 일이고 그린란드 주민한테도 좋은 일이다. 그리고 덴마크한테도 나쁜 일이 아닌 게 우리가 그 이상 보상을 해줄 것이다. 이런 비즈니스적 마인드죠. 하지만 이것이 국제법상으로 이제 문제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설립이 되고 나토가 설립이 되고 그게 회원국 중 하나가 이제 덴마크죠. 그래서 미국과 덴마크는 어쩔 수 없이 가장 강력한 동맹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맹국의 영토를 어떻게 하면 편입시키려는 이 발언 자체가 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국제 질서를 이제 흐트러뜨리겠다고 하는 생각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이제 과거에 이제 나토가 설립이 될 때는 당시에 유럽과 미국의 가장 큰 적이자 경쟁 국가가 소비에트 유니언이었습니다. 이제 소련이라는 거대 제국 같은 나라였는데 현재로서는 그 경쟁 국가가 이제 중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냐면 과거의 국제법이나 이제 나토 체제에 의지를 하면 신냉전 체제, 중국과 대항하는 데서 이제 시간이 늦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서두르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베네수엘라가 시작이었는데요. 이 베네수엘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베네수엘라 둘러싸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유, 통제권을 바탕으로 수익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베네수엘라를 재건하겠다 이런 구상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운영이 1년 이상 더 길어질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그렇죠. 그 예. 신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뒤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년 이상 길어진다는 것은 베네수엘라 내에 이제 새로운 민주주의 정부의 구현까지 하는 그 시간도 1년 이상이라는 포함도 있지만 지금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베네수엘라에 묻혀 있는 막대한 원유를 또 노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유전 개발이라는 게요. 3개월, 6개월 걸리는 게 아니라 보통 제대로 파서 원유 시설해서 이것까지 뭐 정제까지 갖춘다면 2년, 3년 이상은 걸리고 자금도 막대한 자금이 이제 필요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네수엘라가 금방 뚝딱 끝나지는 않는다. 정치적으로나 또 유전 개발 차원에서도 최소한 자기 임기 끝까지는 끌고 가려고 하지 않을까 네. 이런 예측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 무역 적자 규모는 16년 만에 가장 작았다고 합니다. 관세 때문이라는데 이런 숫자들 덕분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더 대담해지는 것 아닌가라는 분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최근 공화당 연찬회에 참석해서 한 1시간 20분 정도 신나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Yeah. By the way, my wife hates when I do. She said, it's so unpresidential. I said, but I did become president. You know, she hates when I dance. Darling, it's not presidential. Could you imagine FDR dancing? She said that to me. And I said, there's a long history that perhaps the place goes crazy. They're screaming, dance, please. I want to be more, but I have somebody watching. 당의 결집을 호소하는 자리였는데 매우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베네수엘라 작전의 성공을 마치 과거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본인이 직접 그 바디캠을 달고 것들을 다 관전하지 않았었습니까? 게다가 뭐 다 트럼프를 욕하고 뭘 해도 미국의 국방력만큼은 인정한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흥이 폭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또 잠깐 또 언급해 주시면은 미국이 최근에 들어서 가장 적은 무역 적자폭을 또 완성을 했거든요. 네. 게다가 물가도 생각만큼 전문가들이 걱정한 것만큼 관세 때문에 오르지는 않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추세라면 자기가 이번 올 11월에 있는 중간 선거도 이길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흥도 함께 폭발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아마 다음 주엔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를 두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오늘 밤 0시 자정 그렇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된다면 이게 정말 나오고 위법으로 나온다면 다음 상황은? 주의 상황은 그러게요. 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함께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배우자 멜라니아 여사의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이달 말에 한국에서 상영을 하는 것으로 확정했다고 합니다. 출연료가 400억 원이어가지고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 내용이 뭔가요? 그러니까 멜라니아 여사의 그냥 삶을 다룬 영화인데 이것이 다큐멘터리 영화죠. 그래서 실제 멜라니아 여사가 나옵니다. 이것이 뭐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모습이 나오는데 네. 결국은 뭐냐면 트럼프에 대한 관심이 이 트럼프 영화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 대신 이제 멜라니아 여사를 영화를 만들어서 이제 네. 트럼프를 이제 선전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멜라니아 여사는 이제 모델 출신이죠. 네. 그 외모도 상당히 뛰어나고 또 키도 상당히 큽니다. 또 제목부터가 이제 영화 제목 자체가 멜라니아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네. 근데 이게 판권이 물론 이제 4천만 달러에 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돈으로 580억인데 이것의 약 70%를 멜라니아 여사가 받는다고 합니다. 네. 약 400억 원에 해당되는 것이죠. 엄청난 돈이죠. 결국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트럼프라는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정치가로서 이어졌죠. 이 정치가 다시 돈으로 순환적으로 이어지는 이런 현상이라고 보는 것인데 네. 그리고 이런 자본주의적 논리에 대해서도 관대한 미국 사람들조차가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 세계 자산가들 소식 몇 개 전해드리겠습니다. 눈길 끄는 대목 좀 뉴스들이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 아시죠? 테슬라 CEO. 한국을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한국의 인구, 저출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Generations, they're going to be 1/27th, so 3% So of their current size. I mean, North Korea won't need to invade; they can just walk across. yeah, yeah. 한국의 인구가 27분의 1로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북한이 침공할 필요 없이 그냥 걸어서 들어가면 된다. 이런 좀 섬뜩한 농담이긴 한데 왜 이런 얘기를 한 건가요?
일단 일론 머스크에 대한 철학을 봐야 될 때 일론 머스크는 뭐냐면 자식에 대한 그 애정이 대단합니다. 그 자식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한 명에 대한 소중함이 아니라 여러 명에 대한 소중함입니다. 네. 일론 머스크는 자녀 수가 최소 11명으로 그렇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상당히 일론 머스크랑 사귀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자식 수는 알 수 없지만 알려진 것만 11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면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의 시각에서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의 철학적 관점에서는 안타깝고 심각하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그 출산율을 보면 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수 있는 기대되는 출생의 수지요. 이것이 이제 자연적으로 이 출생률이 2.1일 때 인구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0.75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하게 심각합니다. 근데 이런 말이 우리나라 이제 정치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에 의해서 나온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확실한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인구가 유지되는 것이 상당히 현대 경제에서는 중요한 게 우리나라 같이 산업, 그 자동차 산업이나 반도체 산업을 유지를 하려면 인구가 어느 정도 이상 수준이 돼야 됩니다. 네. 하지만 인구가 이런 식으로 줄어들면 이제 첨단 산업에 대한 경쟁력은 계속 떨어질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국가적 재정 위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잠깐 나왔는데요. 수면 연장 기술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뭐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이거 지금 머스크가 뭐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 건가요? 그렇죠. 뉴럴 링크라는 이야기를 아마도 올 하반기쯤에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질문도 나오고 있지만 수명 연장, 생명 연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생명을 늘리는 거,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느냐? 우리 몸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문제겠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젊음을 유지하고 나아가 젊음으로 회귀하는 그런 기술을 이야기하는 건데 뉘앙스를 잘 들어보면 일론 머스크는 마치 자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같고요. 네. 제가 앞서 이제 뉴럴링크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뇌에 새로운 칩을 이제 심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뇌를 보존하고 이 뇌를 작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의 기능들을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스페이스X 우주 다음에 꿈꾸는 인간의 뇌로 들어가는 게 또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전 어제 이야기를 또 보면서 꽤 자신감을 느꼈고 처음에 우주 발사체가 쐈다가 이렇게 되돌아온다는 거 얘기할 때 아무도 맞아요. 안 물어봤잖아요. 안 근데 믿었어요. 떡하니 정말 딱 믿었어요. 돌아와서 젓가락으로 잡지 네, 않았었습니까? 네. 젓가락 이걸로. 그렇다면 저 뉴럴링크 기술, 우리의 뇌에 칩을 심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젊음으로 회귀하는 또 그런 세상을 여는 것이 아닌가 좀 섬뜩한 또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상상을 한번 해보죠. 네. 또 다른 세계 1등 이야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 누군지 아십니까? 미스터 비스트라는 인물인데요. 구독자가 4억 6천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뉴진스 얘기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 guess she's in a lawsuit and it's like $30 million and they want me to buy the group. They want you to Please buy buy Hive. New Jeans, please. Is that new jeans? What am I supposed to do? You can donate. Or is it just like an awareness thing? They just want us to help bring awareness. I think awareness, there's not really much you can do, really, Okay. unless you buy Hive, which is not a really realistic outcome.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미스터 비스트라고 뭐 국내에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뭐 세계적인 유튜버인데 네. 현재 이제 뉴진스 관련한 내용 문제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어쨌든 복귀를 했지만 한 명, 다니엘은 탈퇴를 했고 거기서 끝나지가 않죠. 현재 하이브는 다니엘과 아마 뭐 100억대, 수백억대 소송을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저 미스터 비스트 당신이 돈이 많지 않느냐? 게다가 인플루언서로 영향력이 있으니까 하이브를 사서 하이브에 내린 경영권의 결정으로 다니엘에게 내렸던 것들을 되돌려 주면서 뉴진스를 다시 살려달라라는 이제 그런 의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미스터 비스는 뭐 그렇게 뭐 답변도 없었던 것 같아요. 뭐 크라우드 펀딩으로 해라 팬들이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었는데 워낙 비중이 있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그게 또 우리나라의 이제 아이돌 그룹이죠. 뉴진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시선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정 자산이 7억 달러나 된다고 하네요. 1조 원 정도 되는. 그런데 대단합니다. 사기는 힘들죠. 그래도 하이브를요. 네. 자,
오늘 경제 라이브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강민욱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러면 전 세계로 중계 방송이 되는데 국회 본회의장에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의원을 끄집어내고 이러면은 아무리 무슨 독재자라 그래도 그거 성하겠습니까? 방첩 사령관이라는 놈이 이거 수사에 시읒자도 모르고 이거 어떻게 이런 놈이 방첩사는 거나 내란몰이 하면서 막 대통령 관저에 막 밀고 들어오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대통령을 가볍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총리하고 국무위원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최소한의 정무 감각이라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오히려 야당한테 막 역공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사실은 좀 나도 기대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네, 뉴스라이브에서 이어갑니다. 기소 후에 약 1년 만입니다. TV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의 분류죠. 조금 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등 전직 대통령이 재판받던 바로 그곳입니다. 같은 법정에서 30년 만에 같은 내란 관련 혐의로 구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검의 구형에 그야말로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사를 종료한 조은석 특검은 비상계엄의 목적이 결국 친위 쿠데타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바 있죠. 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정책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 전후의 정치 상황을 국정마비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어제 구형과 관련해서 6시간 넘게 마라톤 회의를 거친 특검팀인데요. 법조계에서는 내란 관련 혐의로 유일하게 유죄를 선고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 과거 사례와의 유사성, 또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 지금 구형이 가능한 3가지 형 가운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의 구형 가능성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구형을 하루 앞둔 어제 윤 전 대통령 당사자는 크게 걱정이 없어 보였는데요. 걱정 마세요. 감사합니다. 정숙해 주세요. 격앙된 방청석의 지지자들을 도리어 안심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나 중형 구형 가능성이 나오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요, 변호인단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서 지지자들을 다독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병합된 8명의 재판, 잠시 후면 윤 전 대통령을 필두로 차례차례 구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화제의 CES, 뜻밖의 얼굴이 자주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제 라스베이거스에 간 역술인 천공 얘기도 했었는데 이번엔 바로 이 사람, 민주당의 공천원금 1억 원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김경 서울시의원이 이렇게 현장에 있었다는 보도입니다. 엄지척 포즈를 취한 이 김 시의원의 목에 걸린 출입증은요, 본인이 서울관광재단에 요청을 해서 서울경제진흥원이 발급을 해줬다, 시 관계자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찰이 본인의 조사를 염두에 두고 입국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와중에 전해진 근황인데요. 해당 의혹으로 여기는 민주당은 지금 말 그대로 난리가 난 상황이죠. 어쨌든 그 1억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받던 지금 사무국장이 그렇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김병이 전화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25일 윤리감찰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고. 1억 받으신 거 맞습니까? 김경 시의원한테 2억 받고 보관하신 거 맞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탈당하고 제명 논의하고 조사도 받고 하는데 정작 그 의혹의 핵심 당사자가 너무 한가한 거 아닌가라는 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 시점에 미국에 가 있는 것 자체가 아예 수사 대비 시간을 벌려는 거 아니냐는 기존의 지적 역시 피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최근 텔레그램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하는 등 SNS 흔적 지우기 의혹이 제기됐죠. 작년 10월엔 다른 고발건 이후에 시의원실 컴퓨터 2대를 초기화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려가 어쩔 수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세기의 이혼 소송 네 번째 라운드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그리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간의 이혼 소송 네 번째 파기환송심이 오늘 시작됩니다. 앞서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던 서울고법이 원점에서 이 문제를 다시 따지게 됐습니다. 관건은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을 제외한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 그리고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지분을 분할 대상으로 볼 건지의 여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 2심의 판단이 크게 갈렸었죠.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원한 300억 원을 불법 자금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재산 형성 근거로 볼 수 없다.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오늘 오후 열리는 첫 변론에 노 관장이 직접 나와서 의견을 밝힐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한번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영면에 드는 국민 배우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고 안성기 배우의 5일장이 오늘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생전 결혼식을 올렸던 명동성당에서 오늘 아침 장례 미사가 거행되는데요. 이후 엄수된 연결식에선 영화 고래사냥 등으로 함께했던 배창호 감독, 또 가족과 빈소를 지킨 배우 정우성 씨가 추모사를, 유족 대표로 장남 다빈 씨가 감사 인사하고 헌화했습니다. 특히 오랜 인연의 동료 배우들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는데요. 한 소속사 식구이기도 한 정우성, 이정재 씨가 각각 영정과 금관문화 훈장을 들고요. 설경구, 박철민, 유지태, 박해일, 조우진, 주지훈 씨 수많은 동료 배우들이 운구행렬에 함께했습니다. 1957년 아역으로 데뷔한 이래 반세기 넘게 170편이 넘는 영화에 이름을 올렸던 국민 배우 안성기. 이제 정말 그를 떠나보낼 시간입니다. 경기 양평의 한 추모공원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김다현입니다. 드디어 김다현 단독 콘서트가 3월에 열립니다. 우와! 김다현의 끼와 감성, 그리고 김다현의 꿈.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네, 보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은 초대석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뷔 후에 첫 번째 단독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 가수죠. 트로트와 또 국악을 넘나들면서 자신만의 무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가수 김다현 양, 그리고 그 곁을 늘 든든하게 지켜왔던 아버지 김봉곤 훈장 모셨고요. 박진아 아나운서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정말 워낙에도 바쁜 두 분이시지만 요즘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것 같은 게 일단 최근에 영화 개봉했고 네. 또 이제 다다음 달에는 콘서트 예정이 돼 있고 맞아요. 정규 음반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눈코 뜰 새가 없을 것 같은데 두 분의 요즘 일상이 궁금해요. 다현 양부터 요즘 하루 일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 저는 팬님들의 사랑 듬뿍 받고 예. 정말 바쁘게 보내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콘서트랑 정규 앨범 3집 준비 때문에 더 바쁘고 예. 너무 설레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건강도 잘 챙겨야 되는데 그 와중에 많이 바빠도 행복하다는 말씀. 아버지인 우리 김봉곤 훈장님께서도 이 곁에서 덩달아 바쁘실 것 같아요. 예, 이제 지금 다현이 아버지로서 이제 부모로서 예. 이제 또 처음 하는 전국 투어 콘서트다 보니까 저도 전국 다니면서 이제 아버지로서 이제 제 막내딸이 예. 드디어 네 단독 콘서트를 합니다 하고 홍보하러 다니고 네. 그리고 또 연습 있으면은 연습도 제가 또 운전도 또 하고 네. 이렇게 바쁘게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하고 계신 거고 곁에서 뭐 매니저 역할을 늘 그래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실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뭐 다다음 달 예정된 콘서트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다현 양의 또 삶의 목표가 네. 이제 10대가 다 지나기 전에 단독 콘서트를 여는 거였다라고 맞아요. 했었는데 네.
꿈을 이루게 됐어요. 일단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자, 꿈을 이룬 소감부터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우선 정말 10대 때 전국 투어 콘서트를 너무 하고 싶었고 그리고 저희 팬님들이 정말 많이 기다려 주셨거든요. 그래서 또 저희 팬님들을 향한 열정과 또 에너지, 진심 담은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대됩니다. 네. 준비 과정이 근데 지금 뭐 밝게 이야기하고 있고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고 하던데 혹시 뭐 준비하면서 좀 어려운 점은 없었을까요? 아무래도 행복한 마음이 크긴 했지만 첫 콘서트고 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네. 부담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것도 제가 또 이겨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담감까지 숙제로 네. 받아들입니다. 말처럼 정말 숱한 무대를 서왔던 다현 양이지만 이렇게 오롯이 혼자 힘으로 무대를 채우는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기 네. 때문에 기대도 많이 되고 설렘도 있을 것 같은데 처음으로 전하는 이야기 좀 무대 위에 어떤 걸 좀 담아내고 싶은지 짧게 예고성으로 슬쩍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또 많이는 말씀 못 드리지만 아마 제가 평소에 방송이나 공연에서 했던 무대들과는 다른 무대들을 준비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다를 거다. 네, 좀 다를 거다. 네. 아마 오시면 후회 없고 또 다시 보고 싶은 무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라는 말씀 좋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다 큰 다현 양을 보면 너무 뿌듯하고 랜선 이모로서 응원을 하게 되는데요. 많이들 그래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희 5년 전에 MBN 희망의 보이스라는 프로그램에서 본 적 있어요. 다현 양이 11살 때예요. 11살 때였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저는 늘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대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그 곁을 지켜오신 이제 훈장님께서는 더 이제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3월 7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뭐 대구 또 일본까지 콘서트가 있는데 그 큰 공연장을 우리 다현 양이 채우게 될 거잖아요. 소회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예, 저도 다현이만큼 큰 무대에 뭐 서본 적이 없고요. 우선은 참 장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본인이 이제 10대 이제 올해가 고3인데 10대 때 꼭 전국 투어 단독 콘서트를 해보고 싶다. 이제 이 꿈을 이루게 된 거고, 이제 4살 때부터 판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음악 인생을 쭉 본인이 살아오면서 접하고, 연습하고, 노력하고, 도전하고 하는 게 12년 만에 이제 콘서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꿈을 향해서 가수의 꿈을 접지 않고 계속 행복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서 저는 이제 아버지로서 너무 고맙고 참 장하고 대견하다 이런 생각이. 네. 아버지로서 딸의 꿈을 응원해주고 참 대견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늘 당부했던 무대에 서게 되는 우리 딸에게 늘 당부했었던 그런 뭔가 원칙이나 기준이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중요한 시점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늘 저는 무대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무대에서 늘 작은 공연이든 큰 공연이든 정성스레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늘 그들 대중들로부터 받은 그 어떤 사랑과 갈채에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꼭 가슴 깊이 품고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2년 내내 그런 말씀을 좀 해오셨던 아니 평생 제가 있는 한 중요하잖아요. 자, 아버지로서 또 당부의 말씀도 해주셨고 한편으로는 이제 중요한 콘서트 앞두고 컨디션 관리에도 좀 만전을 기해야 될 텐데 아버지는 이렇게 바라는 게 있어요. 딸인 다현 양이 보기에는 이제 옆에 있는 아버지 김봉건 훈장께서 컨디션 관리라든지 매니저 역할을 좀 잘해주고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충분히 잘 해주시고 계신 것 같고요. 저는 아무래도 콘서트 준비하면은 목소리가 또 잘 나와야 관객분들에게 제대로 된 전달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목 관리 준비하면서 많이 먹고 잘 자고 운동하고 하루하루 보내고 있고요. 아마 또 최고의 무대로 보답드리고 싶은 생각하면서 열심히 제 목을 챙기고 있는 것 같아요. 짧은 답변만 들어봐도 지금 의지가 활활 불타는 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보면은 시간만 나면은 목 풀고 시간만 나면 뭐 연습 뭐 율동이나 이 안무 그다음에 시간 나면 시끄러워요. 집에서도 막 어디서 차에서도 계속 불러. 곡수도 굉장히 많거든요. 머릿속에 지금 콘서트하고 앨범이 그냥 가득 차 있는 상태.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고 어떤 때는
막 히덕거린다고 그럴까 막 예. 웃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는 본인이 잘 생각대로 네. 연습이 되면은 굉장히 기쁜 것 같아. 예, 그래서 열심히 예. 하고 있습니다. 자, 지켜봐주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매니저 역할을 잘하고 계시다고 인정을 해주셨어요. 네. 아버지 말고 또 매니저 역할까지 함께하고 계신데, 자, 최근에 화제가 됐던 다른 아빠 얘기로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까 네. 싶어요. 바로 엊그제 영화 피렌체가 개봉을 했습니다. 네. 직접 출연을 한 영화고, 맞습니다. 극중에 또 김민종 씨와 함께 이제 아빠라고 부르면서 부녀로 호흡을 맞췄는데, 맞아요. 일단 출연 배우로서 짧게 영화 소개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까요? 네, 우선 피렌체 김민종 배우님의 딸 역할이고요. 예. 뭔가 가족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주는 감정 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면서 김민종 배우님께 연기도 많이 배웠고 연기의 자신감도 많이 네. 붙은 것 같고요. 또 피렌체가 할리우드 영화제에서 또 3관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해 예. 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제 무대에서도 호평을 또 받아서 네. 최근에 또 기대감을 갖고 이제 개봉을 하게 됐는데, 잠깐 보니까 또 김민종 배우님하고 살짝 닮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네. 이제 극 중에서 이 아빠라고 부르는 김민종 배우, 근데 이제 아빠라는 호칭이 태어나서 처음 불러보는 호칭이었다. 왜냐하면 맞아요. 실제 아빠인 김봉곤 훈장님은 계속해서 아버지로 불러왔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호칭 자체는 편한 호칭인데 본인한테 익숙하지가 않아서 좀 어색했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도 들거든요. 어땠어요? 너무 어색했고 무엇보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라고 불렀다 보니까 음. 혹시 아빠라고 부르면 예의가 없어 보이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해 고민을 좀 하고 걱정이 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김민종 배우님과 함께해서 또 잘 적응해서 금방 한 것 같아요. 네, 정말 아빠 면모를 좀 보여주셨던 네. 배우님이셨을 그럼 것 같아요. 훈장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우리 따님의 모습을 보고 어떤 심정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궁금해요, 진짜. 궁금하다. 제가 촬영 현장에 있었거든요. 네. 뭐 아빠 그리고 뭐 이제 또 딸이라고 하고 이러는 모습 보면서 살짝 질투. 질투를 하셨다고요? 그럼요. 이제 제가 이제 넷을 돕거든요. 네. 예, 아들 하나에 딸 그렇죠. 딸 네. 셋인데 모두에게 말 배울 때 단어 배울 때 아버지라고 네. 이제 하라고 그러고 네. 어머니라고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모두가 다 넷 다 아버지 그다음 어머니 했어요. 근데 다현이만 유독 네. 아까 넷 중에 셋은 다 어머니를 먼저 했어요. 어머니. 네. 근데 얘만 유독 아버지라는 말이 오. 먼저 트이네. 네. 그래 유독 나는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데 그게 이번에 깨진 자부심의 거야. 거다. 아니 우리 김민종 씨한테 아빠 이러는 게 그러니까 유치원 어린이집 다닐 때도 네네네. 이게 아버지 하는데 그 다 모든 어린이들이 아빠 이러는 그렇죠. 거에 네, 그 나이 또래는 굉장히 다 얘네들 그렇죠. 궁금해하고 맞아요. 왜 저렇게 부르지? 아버지인데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네. 커서 아빠를 또 한번 부르게 된 네. 기회가 영화를 통해서 생겼어요. 네. 극 중에서나마 편하게 또 아빠라는 호칭을 좀 사용해봤던 맞습니다. 배우 김다연 양의 이야기 해봤습니다. 이제 슬하에 둔 일남 삼녀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자연스럽게 가족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저희 또 MBN 프레스룸에 나와왔으니까 현역 가왕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심사위원석에 함께 앉아서 지금 맞습니다. 프로그램을 함께 하고 있는데 네. 또 여기서 친언니인 진소리 씨 직접 심사를 했어요. 네. 당시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굉장히 화제가 됐고 저도 많이 울컥했는데 네.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는 감정이 좀 정리가 됐을 것 같아서 그때 진짜 어떤 심정이었어요? 저는 우선 제가 그 현역가왕 무대에서 예. 서봤던 입장으로서 많이 했던 경연 중에 가장 떨렸고 부담이 됐던 경연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 언니도 얼마나 떨릴까 이렇게 쟁쟁한 현역들과 함께 하는데 보는 데 좀 마음이 아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많은 분들께 대중분들께 먼저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까 예. 언니도 모르게 좀 힘듦이나 아픔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솔이라는 이름으로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예. 좀 이름을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복합적인 감정이 네. 들어서 울었던 것 같아요. 언니를 보면서 네. 약간 이제 또 여기에서 더 선배 역할을 하면서 좀 언니가 좀 뒤집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이렇게 자매가 무대를 하나 사이에 두고 이렇게 눈물을 또 흘리는 모습을 본 아버지의 심정은 또 어땠나요? 저는 속이 익었습니까? 저도 이제 녹화장이나 이런 데를 전혀 못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집에서 방송 나오는 것만 우리는 보거든요. 네.
둘이 그런 모습을 전혀 우리도 예. 모르는데 저도 우리 가족들 다 눈시울을 붉히고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다현이는 큰 경연을 한 3번 했거든요. 맞아요. 그럴 때마다 굉장히 온 가족이 힘을 모아주고 또 다 또 힘들거든요. 본인만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다현이의 언니까지 같은 과정을 또 겪게 도전을 됐으니까. 하다 보니까 그런 다현이 옛날에 그 힘들고 예. 어려웠을 때부터 뭐 이런 것까지 다 주마등처럼 네. 스치면서 그냥 우리 가족들 다 눈물 펑펑 네. 흘렸어요. 말씀하시는데 눈가가 좀 촉촉해지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가족 모두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올해가 정말 바쁘고 또 돌아보면 의미 있는 해로 기억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정규 3집 음반도 준비 중인데 네. 처음으로 또 작사 작곡에 도전을 했다고요. 맞습니다.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순간이 된 건데 어떤 이야기를 좀 담고 싶으셨어요? 제가 작사 작곡을 태어나서 처음 해보니까 좀 곡을 쓰면서 제 생각을 적으면서 위로도 많이 받았고요. 또 행복하기도 하고 슬픈 감정도 들었던 것 같은데요. 뭔가 저의 사춘기에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감정들을 앨범에 좀 담은 것 같고요. 네. 보시면 다현이가 사춘기 시절이 있었네 라고 생각하실 네. 것 같고 이것도 다는 말씀 못 드리지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조만간 또 생일이라서 아마 생일 지나고 나면 콘서트 그리고 음반 나올 때 만으로 17살이 될 텐데 자, 다현 양의 사춘기 이야기도 한번 기대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현 양이 가수도 또 이제 배우로서도 성장을 할 거고 단독 콘서트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딸에게 아버지로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으실지. 예, 이제 단독 콘서트를 이제 1년여 준비를 열심히 해왔어요. 예. 그래서 땀 흘린 만큼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믿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무대에서 전국 콘서트 할 때 최선을 다해서 관객들한테 좋은 모습, 네, 기억될 수 있게끔 해줬으면 하는 게 이제 아버지로서의 네. 마음입니다. 네, 네. 자, 다가올 3월부터의 콘서트 정말 티켓팅이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팬들이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을 텐데 기다리고 있을 팬분들 또 우리 아버지 김봉곤 훈장님을 비롯해서 곁을 지켜줬던 가족들 누구에게든 좋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을 좀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네, 우선 팬님들에게는 예. 감사하다는 말로 부족할 정도로 늘 감사하고 사랑하고 제가 공연 때나 방송 때 저희 팬님들 때문에 많이 웃고 많이 힘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콘서트를 통해서 꼭 보답드리고 싶고 예. 앞으로 더 성장하는, 더 바르게 성장하고 큰 가수로 성장하는 김다현 될 테니까 우리 팬님들 끝까지 제 곁에 있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 늘 저 힘들 때 버팀목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변함없이 감사드리고 우리 가족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고 앞으로 열심히 해서 더욱더 효도하겠습니다.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자, 두 분 바쁘실 텐데 일단 오늘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컨디션 관리 마지막까지 잘하셔서 성공적인 콘서트 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